코인크래프트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오늘 영상은 보시는 것처럼 돈의 흐름은 여기로 옮겨가고 있다 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돈의 흐름이 어디로 옮겨가고 있는 건지, 그리고 또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인지 영상을 통해서 좀 깊이 이야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과 관련된 새로운 직업군 또는 산업군이라고 해야 할까요? 소개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온체인 데이터 분석가라고 하는 아직은 다소 생소한 그런 개념인데요. 이 온체인 데이터 분석 또는 온체인 데이터 분석가라는 개념은 아직 제대로 된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찌 보면 독립되어진 직함으로 여겨지는 그런 상태도 아니에요. 여기서 이 온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블록체인 위에 존재하는 인터넷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온체인의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블록체인 위 인터넷에 존재하는 데이터의 흐름을 분석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블록체인 위에 존재하는 데이터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대부분 돈과 관련된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죠. 코인이 오가고, 토큰이 오가고, 때로는 NFT가 오가기도 합니다. 결국 다 자산이 거래된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쓰는 인터넷이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 만들어진 인터넷이라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인터넷은 처음부터 가치를 주고받기 위해서 만들어진 인터넷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위에 쌓이는 데이터도 본질적으로는 돈의 기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온체인 데이터의 흐름을 분석한다는 것은 결국 돈의 흐름을 분석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돈에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한 가지 반복되는 패턴이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돈이 새로운 인프라로 이동을 할 때마다 그 흐름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고급의 좋은 직업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금세공업자라는 직업이 있었어요. 원래는 금이라고 하는 귀금속을 다루는 기술자였어요. 하지만 금고를 가지고 있다 보니 사람들이 점점 금을 맡기러 오기 시작했고, 이 금세공업자는 맡아둔 금에 대해서 이 보관증을 써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금을 찾으러 가는 대신 그 보관증 자체를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종이가 돈처럼 돌기 시작한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금세공업자가 실제로 하던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누가 얼마를 맡겼고 누구에게 얼마가 갔는지 장부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즉, 금을 만드는 기술자가 아니라 돈의 흐름을 기록하고 읽는 사람이 된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시간이 흘러 은행가가 됩니다. 자, 은행이 경제의 중심이 되었을 때는 장부를 읽는 회계사와 감사인이 필요해졌고요. 그리고 자본시장이 점점 커지면서 기업의 숫자를 해석하는 이 애널리스트, 그리고 규칙을 지키는지를 확인하는 이 컴플라이언스 전문가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결제가 옮겨가기 시작하면서 이상거래를 탐지하는 FDS 전문가나 이 결제 데이터 분석가가 새로운 직업으로 잡게 되었던 거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이 직업들은 돈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직업이 아니라 돈의 흐름을 관찰하고 해석하고 감시하는 직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직업들은 대부분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이른바 고급 일자리였어요. 그렇다면 질문은 또 하나로 좁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돈은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답은 온체인이죠. 바로 블록체인 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예전과 다르게 들리는 이유가 있어요. 예전에는 규제가 먼저 길을 열었기 때문이에요. 미국에서는 지니어스 액트가 통과가 되면서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달러에 연동된 디지털 화폐가 정식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온 이 클래리티 액트는 디지털 자산 시장의 구조와 관화를 정리하는 법이에요. 어떤 자산을 누가 감독하는지가 분명해진다라는 뜻이죠. 이미 하나는 통과가 됐고 현재 시점으로 다른 하나는 이제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법안이 모두 통과가 된다면
적어도 미국 땅에서 규제에 막혀서 이 산업이 가로막힐 일은 없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네요. 그리고 유럽은 한 발 더 먼저 움직였어요. EU 전역에 적용되는 이 미카라고 하는 통합 규제가 이미 시행 중에 있고 유럽에서 디지털 자산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가장 먼저 움직인 건 우리의 옆나라 일본입니다. 일본은 이미 2023년 자금 결제법을 고쳐서 스테이블 코인의 법적 정의를 해뒀어요. 은행이나 신탁, 자금 이체업자만 발행할 수 있도록 발행 주체를 딱 정해둔 거죠. 중요한 건 일본이 법만 만들고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2025년 10월에 JPYC라고 하는 엔화 스테이블 코인이 실제로 발행되기 시작했고 미시비시와 마스이스 미토모, 미즈오가 같은 일본 3대 메가뱅크가 기업 간의 결제에 쓰기 위한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잡고 있는 목표가 2028년까지 1조 엔을 목표로 하고 있죠. 여기에 SBI 같은 금융그룹도 신탁은행 기반의 엔화 스테이블 코인을 내놨고요. 또 2026년 6월에는 해외 스테이블 코인도 심사를 거치면 일본에서 유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리하면 일본은 제도를 열었고 은행이 직접 들어왔고 기업 결제에 쓰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규제가 정리되면 실제 사업이 따라온다라는 것을 보여준 핵심적인 사례인 거죠.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이 늦었습니다. 2024년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투자자 보호에 관한 1단계는 마련됐지만 이 발행과 유통을 다루는 2단계 법안, 이른바 디지털 자산 기본법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에 있어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누가 발행할 수 있게 할 것인지, 은행으로 한정할 것인지, 핀테크까지 열지를 두고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방향 자체는 정해져 있다고 봐요. 정부와 여당 모두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고,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 성장 전략에도 이 스테이블 코인 규율 체계 마련이 핵심 과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은행들과 함께 예금 토큰 실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아마도 2026년 안에는 큰 틀이 정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앞서간 나라들의 뒤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할 수가 있고, 왜냐하면 자본시장이 국경 없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늦게 출발한다는 것은 다르게 보면 이 분야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아직 여러분께 남아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왜 이게 중요할까요? 기관 자금은 법이 없는 곳에는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연기금이나 자산운용사, 은행 같은 큰 자금은 규제가 명확해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큰 돈이 온체인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열렸다는 뜻이에요. 물론 법이 생겼다고 자산이 저절로 이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 얼마나 이동을 했는지 숫자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RWA, 리얼 월드 에셋이라고 하는 것은 국채나 부동산, 금과 같은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 위에 토큰으로 만든 것을 말하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이 실제 데이터의 집계입니다. 2026년 7월을 기준으로 공개 블록체인 위에 올라간 토큰화 실물 자산은 약 310억 달러 규모예요. 우리 돈으로 약 40조 원이 넘습니다. 불과 1년 반 전과 비교했을 때 4배 이상 증가한 숫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더 흥미로운데요. 가장 큰 비중이 토큰화된 것은 바로 미국 국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보수적인 자산이 블록체인 위로 옮겨지고 있다는 뜻이죠.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이 블랙록도 이미 토큰화 펀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발행 전 단계, 이른바 파이프라인에 대기 중인 자산은 현재 유통 규모의 약 10배에 달합니다. 다시 말해 지금 보시는 숫자는 완성된 시장이 아니라 아직 시작 단계의 숫자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 과정의 출발점이 되는 사실 하나를 짚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거래 데이터는 모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죠. 실제 왼쪽 화면이 온체인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은행의 거래 내역과는 달리 이 데이터는 누구나 볼 수 있고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지금 이 화면이 한눈에 읽히시나요? 대부분의 사람에게 이건 그저 긴 문자열의 나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바로 이 간극이
직업을 만든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데이터는 넘치는데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아직 매우 적거든요. 이미 수요는 현실입니다. 첫 번째로 거래소는 자금 세탁 방지와 이 트래블 룰을 대응해서 온체인 흐름을 추적할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규제 기관과 수사 기관은 불법 자금의 이동 경로를 온체인에서 확인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산 운용사는 투자 판단을 위해서 온체인 지표를 읽는 리서치를 찾고 있고, 전문 분석 업체는 이 일만으로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패턴을 기억하시나요? 돈의 흐름을 감시하고 해석하는 자리에는 고급 일자리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자산이 온체인만으로 이동하는 지금 그 자리는 온체인 데이터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의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온체인 데이터를 읽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줄 안다는 뜻일까요? 자, 네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온체인 데이터가 어떤 구조로 쌓이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블록과 트랜잭션의 연결 방식을 알아야만 데이터의 출처를 신뢰할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갑과 트랜잭션을 읽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어떤 주소가 어떤 주소로 무엇을 보냈는지, 수수료는 얼마였고 어떤 상태로 처리가 되었는지를 원본 데이터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블록 익스플로러를 다루는 능력입니다. 방금 보신 그 복잡한 화면이 훈련을 거친다면 검색 몇 번으로 원하는 답을 찾아내는 도구가 됩니다. 네 번째는 토큰의 이동을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단순히 무엇을 이동했는지를 넘어서 그 이동이 어떤 의미인지, 표면에 보이는 것과 실제 일어난 일이 어떻게 다른지를 구분하는 단계입니다. 이 네 가지는 어느 회사, 어느 기관에서 일하든 공통으로 요구되는 이 직무의 공통 분모입니다. 화려한 예측이나 투자 기법이 아니라 데이터를 정확하게 읽는 기본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네 가지가 앞으로 함께 볼 내용의 전부입니다. 아까 이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냥 긴 문자열의 나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함께 볼 내용을 다 지나고 나면 이 화면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누가 누구에게 보냈고, 무엇이 얼마나 이동을 했고, 수수료는 얼마였고, 정상적으로 처리가 된 건지, 특별한 도구도 코딩도 필요가 없습니다. 브라우저 하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체인 데이터는 결국 돈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돈이 이동하는 곳에는 시대마다 늘 그 흐름을 읽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지금 자산은 온체인으로 분명히 이동하고 있고, 그 기록은 이미 여러분 앞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아직 이름조차 제대로 붙지 않은 분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꿔서 말한다면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은 분야라는 뜻입니다. 그럼 첫 번째 레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